네, 이제 7장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 등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의신청하고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우리가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요양기관, 그 다음에 가입자, 그 다음에 공단, 그다음에 심사평가원 이런 그 주체들의 법적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서로 이제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한 부분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처분에 이의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한 파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가 왜 어떻게 다르고 또 그 주체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뭐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등의 조문은 딱 3개예요. 87조부터 89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동시에 그 여러 가지로 객관식 문제가 잘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수치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87조 그 이의 신청을 먼저 볼게요.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요. 공단 처분이라 함은 보통은 이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뭐 보험료 부과, 보험급여, 보험교육 비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면서 이의가 있는 사람 공단에다가 처분한 곳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의 업무죠, 이거는. 그런 것에 이제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평가원과 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심사평가원의 처분은 당사자가 공단하고 요양기관이나 그 밖의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의 신청의 절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그 기한의 제한이 있는데 이의 신청 기한 같은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예요. 그러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사람은 그 당사자는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이미 지났다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시일이 지났더라도 만약에 해당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은 소명할 수 있으면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수치, 그죠? 저 기한 90일 이내하고 180일 이내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방식은 문서, 전자 문서 꼭 포함된다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가 아니라 아예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그러니까 90일 이내, 180일 이내라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이 있는데도 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 48조 확인을 해볼까요? 그 책이 있으신 분들은 몇 페이지냐면은 55페이지로 가시면 되거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55페이지, 조문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을 가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신청을 하는 건데 이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해서 48조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거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거.
제48조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려면 그 이의 신청을 만약에 요양기관이 한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것도 이제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88조 심판 청구.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2차적인 청구예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 1항에 보시면은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심판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 청구서를 내야 되는데 이때 심판 청구서를 내는 거는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거나 아니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는 거. 이것도 절차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여기 이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89조에서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는 거 기억 꼭 하시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포함해서 60명 이내, 상당히 많죠. 다른 위원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60명 이내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그 위원 숫자하고 헷갈릴 일은 사실 잘 없죠. 네, 거기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한 명 당연직 위원이어야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회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지문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뭐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아니 7명의 위원을 더하여 총 9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9명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7명의 위원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 그러니까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이.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일단은 건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는 것과 위원회의 구성,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7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으면서 내용도 간단한데 각 조마다 문제 출제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87조, 88조, 89조 각자 다 이제 각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조마다 조문에 대해서 조문 자체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내용상으로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없으니까. 네, 상세 내용 같은 경우는 학습하시는 분들이 표를 그려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8장 보칙으로 곧장 넘어갈게요. 그 보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앞에서 봤을 때는 앞에 이제 한 7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상세한 내용들을 카테고리로 명확하게 나눠서 규율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나머지 그 외의 것들, 앞에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규정하기 좀 힘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91조부터 한 114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많죠. 91조부터 114조니까.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일단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칙에서는
일단은 체계 자체는 좀 보칙의 체계 자체는 좀 느슨해요. 다른 장들과는 달리 다른 장들은 카테고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체계가 좀 잡혀 있는 것에 비하여 비교적 느슨한 체계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내용 자체는 좀 다양하고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 가능한 내용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시효 그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여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징수할 권리, 과언합금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 받을 권리, 뭐 이런 식의 그 권리들이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예요. 3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시효가 진행이 되다가도 그 중단되는 사유가 있어요. 보험료 고지나 독촉,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 청구 같은 사유가 나타나면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보험료를 체납해서 이 사람이 징수할 권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징수할 권리를 만약에 공단이 행사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그냥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뒀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없어지는 건데 체납금에 대해서 체납 절차를 진행을 했어요.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걸었어요. 그러면 체납 그 독촉이 들어갔을 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보험료 고지 또는 독촉 시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3년이 지난다고 징수할 권리가 무조건 3년이 지난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근로자의 권익보, 신고 뭐 이런 거는 아마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이제 서로 기관 간에 자료를 제공하고 뭐 정보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일단 그게 제95조부터 95조가 자료 송부, 제96조가 자료 제공, 그다음에 96조A가 전산 정보 공동 이용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95조하고 96조를 비교를 해보면 95조 같은 경우는 이제 탈루, 소득 축소나 탈루, 그러니까 세금을 따로 빼돌린다는, 세금을 이제 누락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서 그 사항을 갖다가 공단에서 국세청장에게 송부를 할 수가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국세청장이에요. 공단이 받는 게 아니고 공단이 국세청장에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사항에 대해서 국세청장에서 세무조사를 했다면 그 중에서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 다시 송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6조 같은 경우는 자료의 제공이에요. 95조는 그 자료를 송부해서 이걸 세무조사 하시오, 뭐 세무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면 제 96조 자료 제공 같은 경우는 그 각 기관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6조 같은 경우는 공단이 주체, 2항 같은 경우는 심사평가원이 주체, 3항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체예요. 근데 이제 각자가 각자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제 뭐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는 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건강보험 사업 수행 같은 경우,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요양급여 비용 상한 감액이나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등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각자마다 그 자료 제공 요청하는 이 대상 기관도 다르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눈여겨 보시고요. 뭐 자료 제공 요청서 발송해야 되고 사용료와 수수료 면제하고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5항, 6항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서류 보존, 요것도 이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데, 서류 보존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 그러니까 뭐 일이 있은 다음부터 몇 년을 보관해야 되는가, 서류를. 필수 보존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요양기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뭐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약국 등은 3년간, 그리고 이제 97조 보고와 검사가 있는데, 보고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앞에 조사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보고 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주체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고와 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빠지면은 위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제97조에 의한 보고와 검사 같은 경우. 따라서 꼭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면서 해야 됩니다. 1항부터 6항까지 보시면 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문 뒤쪽에 가면 소속 공무원이라는 부분이 항상 있죠.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세요. 1항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가 대상, 2항은 요양기관이 대상, 3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대상, 4항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청구를 대행하는 단체, 5항은 의약품 공급자. 그러니까 각 항마다 주체와 그 실제 수행하는 자는 같지만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하고 과징금, 그다음에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98조 업무 정지, 99조 과징금, 100조가 위반 사실 공표예요. 사실 이게 전부 제재 수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좀 보시는 게 좋긴 한데, 그러니까 업무 정지 같은 경우는 거기 1항부터 1항 3호에 걸쳐서 대상하는 그 요양기관이 나와 있죠. 이거 3개 다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예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 같은 경우는 그 1항 3호에 걸쳐 1호부터 3호에 걸쳐서 나와 있는 요양기관들에 대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나열되어 있는 거 객관식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라는 것 자체가 업무를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3항에 나와 있는 업무 정지 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양기관을 양수하거나 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하는 법인, 그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양수하고 합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쪽은. 그리고 뒤쪽은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예요. 근데 양쪽 모두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등에 대하여 이 처분이 확정된 처분의 효과도 법인에 승계되고 진행 중인 절차 역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을 설립하는 법인 등이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길게 써 있지만 사실은 업무정지 처분 자체가 존속한다. 만약에 그걸 존속이 안 되려면은 본인이 이 양수인이 제3자가 몰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99조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되는 요양기관이에요.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근데 그러니까 98조 1항 1호나 3호에 해당하는 경우죠. 2호 아니에요. 1호 또는 3호예요.
해당할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근데 그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기관이 그 해당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심한 불편을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심한 불편을 주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은 업무정지 처분 대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가름한다는 얘기는 업무정지 처분 대신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하는 겁니다. 5배 이하의 금액 역시 수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12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약제 적용 정지 앞에서 우리가 41조의 2 제3항 앞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 조문 가지고 계신 분들은 41조로 가시고,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정지하는 거,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거였죠. 이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리베이트 약제가 적발이 되어서 맨 마지막에 이제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에 적용을 정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약제를 이렇게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에 뭔가 대단히 위험이 초래된다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름해서 이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반복해서 또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또 반복해서 됐다면 그러면 이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이죠. 이거는 제 41조의 2에서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꼭 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99조의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해야 되는 자가,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한 과징금, 이걸 납부를 안 한다면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국세 체납 처분의 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과징금 부과 그러니까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체납할 시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거나 아니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반 사실의 공표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위반 사실의 공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드렸죠.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거, 그게 2번 나왔어요. 부당이득 징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앞에서 두 번이 나왔는데, 위반 사실 공표 앞에 2개는 그냥 가입자에 대한 거라면, 이 위반 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이에요. 요양기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죠. 그래서 위반 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적용 대상 이제 그 절차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중간에 과정 중에서 서면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준 이후에 앞에 2가지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위반 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그냥 재심 이후 공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세한 부분들이 좀 다르니까 주의를 해주시고, 위반 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 중 20%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 되고요. 관련 위원회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명자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까지는 줍니다. 중간에 6개월 그 경과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업자 등의 금지 행위. 뭐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인데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게 된다. 101조 1항. 요양급여 대상 결정하고 요양급여 비용 산정 시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죠.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특별히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정보 유지 제 102조 뭐 개인정보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요거는 요 내용 자체도 중요한데, 제 102조 요 내용 자체도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제 9장 벌칙에 가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상세하게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같은 경우는 공단이 주체라는 거 기억하시고,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당연히 읽어보시면 아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처리 요것도 간단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건당 2,000원 미만인 경우를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객관식 지문으로 나올 때는 한 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 뭐 한 건당 3,000원 미만인 경우 장난치기가 참 좋거든요. 뭐 그런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끝수 처리 제 107조 요거는 이제 국고금관리법 제 47조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국고금관리법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닐 텐데,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요 정도만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공단 들어가서 회계 처리 같은 거 하실 때도 뭐 10원 미만 같은 경우는 뭐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 109조로 넘어가면은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이런 게 중요한 게,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합의에 따라 이해를 따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에 관해서만 외국 정부와 합의를 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 조문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언뜻 읽으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주의를 해서 읽어주시고요. 외국인도 주민등록을 하거나 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이거나 뭐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가입자 자격이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자, 제 110조가 실업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임의계속가입자예요. 임의계속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가입자였다가 해고가 돼서 이 사용관계가 끝나가지고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에서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가입자가 됐었을 때, 해고가 되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최초로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자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자격이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보다 일단 보험료가 일반적으로는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서 좀 이제 부담을 좀 감경하기 위해서
직장 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보험료를 감경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은 자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 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았을 때는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조문에서도 1년 이상, 뭐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2개월이 지난 날까지 이런 것들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 계속 가입자의 보수월액 같은 경우는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제 뭐 제11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1조 업무의 위탁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그 많은 것들이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 같은 거는 위탁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8장 보칙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가장 문제로 나오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엔 제9장 마지막이네요. 제9장 벌칙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